한국으로 수학여행이라고요? 우리 선배들은 뉴욕 월가, 런던 다우닝가를 방문했다고요. 왜 하필 한국이죠? 역대 프랑스 대통령을 2번이나 배출한 파리 최고 명문고 학생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수학여행에서 겪은 일은 아무도 예견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문화적 이상에 취해 있는 우물 안개구리일 뿐이었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들이 프랑스 엘리트들을 겸손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일주일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마리 르페브르입니다. 파리 16구의 저택가에서 나고 자란 저는 프랑스 최고 명문 앙리사세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1580년에 설립된 우리 학교는 프랑스 대통령 2명, 노벨상 수상자 7명, 그리고 유럽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을 배출한 엘리트의 요람이었죠. 매년 프랑스 전체 바칼로레아 최우수 성적의 89%를 우리 학교가 차지하며 입학 경쟁률은 47대 1에 달합니다. 파리 사회에서 앙리사세 출신이라는 것은 곧 최상위 계층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8,7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브이로거이기도 합니다. 진짜 파리지앵의 일상이라는 콘텐츠로 루브르에 숨겨진 전시, 말의 지구의 비밀 부티크, 생제르맹의 문학살롱을 소개해왔죠. 프랑스적 우아함과 지성을 동경하는 전 세계 팔로워들이 제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했습니다. 그런 제게 이번 수학여행은 완벽한 콘텐츠가 될 예정이었죠. 프랑스 엘리트가 관찰한 극동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앙리사세에는 150년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졸업반 학생들은 반드시 세계 주요 도시로 일주일간 수학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미래 지도자들이 세계를 배우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작년 선배들은 뉴욕 월가에서 골드만삭스 CEO를 만났고 재작년에는 런던 다우닝가에서 영국 총리와 오찬을 했습니다. 도쿄, 취리히, 싱가포르 같은 도시들이 우리의 무대였죠. 그런데 3개월 전 대강당에서 들은 교장 선생님의 발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올해 수학여행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 순간 800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누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고 곧 강당은 소란스러워졌죠. 한국, 그 작은 반도 국가를, 아직도 분단 상태인 그곳을? 샤를이 즉시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프랑스 최대 통신사 CEO인 그의 아버지는 1시간도 안 되어 학교에 도착했고 뒤이어 200여 명의 학부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긴급 학부모 회의가 소집되었죠. 회의장은 프랑스 권력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전직 재무장관, EU 집행위원, 루이비통 그룹 부회장, 소르본 대학 총장까지 프랑스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모두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샤를의 아버지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법률 대리인 3명을 대동한 그는 교육부 결정의 법적 타당성을 문제 삼았죠. 왜 하필 한국입니까? 로마의 바티칸도, 빈의 유엔 본부도, 제네바의 국제기구도 있는데 말입니다. 1960년대까지 우리가 개발 원조를 보내던 나라를 왜 가야 합니까? 학부모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차라리 아프리카라면 봉사활동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을 텐데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배우러 간다는 말인가? 문화도 역사도 예술도 모두 중국과 일본의 아류에 불과한 나라 아닌가? 삼성 말고 내세울 게 뭐가 있나? K-POP. 그건 미국 팝의 싸구려 모방일 뿐이다. 교장 선생님은 차분히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글로벌 10대 도시 중 하나이며 한국은 OECD 선진국입니다. 디지털 혁신과 시민의식, 교육 수준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했죠. 하지만 학부모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진국?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교육부가 미쳤군요. 학부모 연합은 즉시 행정소송을 검토했고 일부는 자녀들을 수학여행에서 빠지게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와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며 21세기 시민 교육을 위해 아시아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었죠. 결국 법적 검토 결과도 교육부 편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조롱 섞인 밈이 퍼졌습니다. 앙리사세 150년 전통의 몰락, 김치 투어 7일, 파리에서 평양까지 마이너스 아니 서울까지. 단체 채팅방은 한국을 폄하하는 메시지로 가득했죠. 와이파이는 될까? 수돗물은 마실 수 있을까? 거리는 안전할까? 영어는 통할까? 저도 내심 실망스러웠습니다.
브이로그 조회수를 위해서라도 뉴욕이나 런던이 낫지 않았을까.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상황이 오히려 콘텐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프랑스 엘리트, 극동의 현실에 충격 같은 제목이면 확실히 화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샤를드골 공항은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시위하듯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고 부모들은 자녀를 전쟁터로 보내는 표정이었죠. 외교부에서 일하시는 제 아버지는 비상 연락망이 적힌 종이를 건네주셨습니다. 파리 주재 한국 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국제 SOS 번호까지. 마치 오지 탐험을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가방에 생수 6병과 프랑스제 비스킷을 잔뜩 넣어주셨습니다. 그곳 음식은 믿을 수 없으니 비상식량이 필요하다면서요. 저는 짐벌과 스마트폰 2대, 보조 배터리 5개를 챙겼습니다. 열악한 환경이라도 콘텐츠는 제작해야 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했습니다. 인생 최악의 수학여행 시작. 파리에서 서울까지 12시간. 문명세계여 안녕 해시태그 앙리사세의 수치 해시태그 일주일만 버티자. 댓글은 순식간에 300개를 넘었죠. 친구들의 동정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에어프랑스 AF264편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600명이 탑승한 초대형 여객기였죠. 기내에서 나눠준 한국 관련 안내문을 펼쳐보니 모바일 세관신고 앱 설치 권장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종이 신고서를 쓰는데 앱이라니. 기술로 포장한 후진성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옆자리에 류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2시간 후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파리의 불빛을 바라보며 일주일만 버티자고 되뇌었습니다. 프랑스 와인과 치즈, 그리고 문명의 향기가 그리워질 것 같았죠.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불과 12시간 후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될 충격의 연속이 우리의 오만한 확신을 하나씩 부서뜨릴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관 자체를 뒤흔들 거라는 것을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험 전의 확신은 착각일 수 있다는 그 경고가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곧 깨닫게 될 터였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 끝나갔습니다. 기내 방송이 착륙 준비를 알렸고 저는 창밖으로 한국의 첫 풍경을 내려다봤죠. 새벽의 인천은 생각보다 거대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공항의 규모가 예상 밖이었죠. 하지만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크기만 키운 허세일 수도 있으니까요. 착륙 직후 위씨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라고요. 저는 스마트폰을 켜고 즉시 인스타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마리의 극동 탐험, 첫 번째 관문 마이너스 인천공항이라는 제목으로요. 벌써 500명이 접속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내에서 받은 안내문대로 모바일 세관신고 앱을 실행하니 정말로 2분 만에 QR코드가 생성됐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입국장으로 향했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줄이 없었습니다. 파리 공항에서는 최소 40분은 기다려야 하는 입국 심사대에 사람이 없다니요. 처음엔 새벽이라 그런가 싶었지만 우리 비행기에서만 600명이 내렸는데도 대기줄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E-게이트라는 자동 입국 심사대가 20개나 설치되어 있었고 얼굴 인식만으로 통과가 가능했죠. 저는 시범 삼아 E-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카메라를 바라보니 12초. 정확히 12초 만에 대한민국 입국이 완료됐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심지어 입국 도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기록된다고 하더군요. 뒤따라온 샤를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보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하지만 곧 알게 됐죠. 모든 과정이 오히려 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요. 모바일 세관신고 앱에 입력한 정보와 E-게이트의 생체 정보가 실시간으로 대조되고 있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이동하는 중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는데 제 가방이 몇 번 벨트에서 몇 분 후에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공항 앱이 자동으로 추적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죠. 파리에서는 1시간씩 기다리며 가방이 나오나 안 나오나 불안해하는 게 일상이었는데요. 정확히 예고된 시간에 가방이 나왔고 저는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환전소를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었고
모든 곳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QR코드로 결제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통신이었습니다. SIM 카드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자판기에서 SIM 카드를 사듯이 여권만 스캔하면 2분 만에 한국 번호가 개통됐죠. 가격도 투명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한 달에 3만 원. 프랑스의 5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수진이라는 한국 학생이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프랑스어과 3학년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놀랍게도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했습니다. 파리지행 억양까지 정확하게요. 나중에 알고 보니 1년간 리옹에 교환학생을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공항철도를 타러 갔습니다. 역시나 예상을 뛰어넘었죠.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각 칸의 혼잡도가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떴습니다. 빈칸을 골라 탔더니 정말로 좌석이 남아 있었죠. 파리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열차 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통화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좌석 하나하나에 USB 충전 포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었고요. 샤를이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적어도 인프라는 파리보다 앞서 있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계속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팔로워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죠. 정말 한국 맞아? CG 아니야? 유럽보다 나은데? 특히 입국 심사 12초 장면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수진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스마트 공항을 추진했고 인천공항은 18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차지했다고요.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공항에 관해서는 파리가 완전히 뒤처져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일주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 하나 잘 만들어놨다고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진짜 한국의 민낯은 이제부터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죠. 특히 교육이나 문화 수준에서는 프랑스와 비교가 안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열차가 서울에 가까워지자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뉴욕이나 홍콩도 마천루는 많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내용이죠. 수진이 내일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를 방문해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있다고요. 저는 속으로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교육의 우수성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죠. 앙리 4세의 150년 전통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엘리트 교육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며 본 풍경은 예상과 달랐죠. 거리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가로수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니까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수준의 수영장이 실내에 있었고 50m 레인 8개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유리돔으로 된 천장은 자연 채광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파리의 명문 고등학교들도 이런 시설은 없었습니다. 기숙사를 둘러봤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2인 1실이 기본이었고 각 방마다 개별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었죠. 24시간 온수가 나오고 층마다 세탁실과 조리실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학생들이 지문 인식으로 출입한다는 점이었죠. 보안과 편의를 동시에 잡은 시스템이었습니다. 무용실은 파리 오페라 극장의 연습실을 연상케 했습니다. 전면 거울과 높은 천장, 특수 제작된 마루는 발레리나들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받쳐주고 있었죠. 한켠에서는 학생들이 현대무용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전문 무용수 못지않았습니다. 수진과 프랑스어과 학생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환영 브리핑은 대학 수준이었습니다. 완벽한 프랑스어로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의 구성과 디자인이 전문가 수준이었죠. 모의 유엔 회의를 잠시 참관했는데 학생들이 안보리 이사국 대표로 나뉘어 실시간으로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를 오가며 토론하는 모습은 실제 유엔을 방불케 했습니다. 프랑스 대표 학생이 우리나라 외교 수사법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는 걸 보고는 할 말을 잃었죠.
점심시간 카페테리아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 뷔페를 연상케 하는 시설의 모든 메뉴의 알레르기 정보가 디지털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죠. 학생들은 각자 트레이의 잔반을 측정하는 기계에 넣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포인트를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환경교육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죠. 오후 프로젝트 수업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서울시 대기오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실시간 빅데이터가 제공되었죠. 45분 안에 팀별로 솔루션을 만들어야 했는데 고등학생들이 AI와 IoT를 활용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은 스타트업 엔지니어 같았습니다. 체육시설도 압권이었습니다. 실내 체육관 3개, 축구장 2개, 테니스 코트 6면, 그리고 암벽 등반 시설까지. 방과 후에는 30개가 넘는 체육 동아리가 활동한다고 했죠. 검도부가 수련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집중력과 절도 있는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수업이 학생 주도로 진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사는 조언자 역할만 할 뿐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했죠. 심지어 학생위원회가 커리큘럼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음악실을 지나가는데 브람스 교향곡이 들렸습니다. 학생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있었는데 학생 지휘자가 이끄는 그들의 하모니는 전문 청소년 오케스트라 수준이었죠. 같은 시간 미술실에서는 디지털 아트 프로젝트가, 공학실에서는 로봇 제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샤를이 작게 인정했습니다. 우리 학교도 명문이지만 이런 시설은 없어. 저도 속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앙리 4세의 150년 전통이 자랑스러웠지만 21세기형 교육 인프라에서는 완전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교육의 GDP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요. 공교육 정상화가 국가 정책이거든요. 그 결과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최첨단 시설, 학생 중심 교육, 그리고 실무 능력을 기르는 커리큘럼. 학교를 나서며 저는 브이로그 카메라를 껐습니다. 이 장면들을 어떻게 편집해야 할지 고민이 됐죠. 프랑스 엘리트의 우월한 시선으로 시작한 콘텐츠인데 정작 충격을 받은 건 저희 쪽이었으니까요. 인스타그램 라이브 댓글들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고등학교야? 파리 학교보다 나은데? 우리가 뒤처진 거 아니야? 팔로워들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밤에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정말 일반적인 한국의 모습일까? 아니면 특별한 학교만 보여준 걸까? 하지만 수진의 말로는 대원외고가 특별히 최상위 학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학고나 영재고는 더 대단하다고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체험 전의 확신은 착각일 수 있다. 이제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우리의 오만한 확신에 두 번째 균열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수진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태원의 밤 문화를 체험해보자고요. 파리의 밤 문화가 그리운 우리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아시아 도시의 밤거리가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이태원역에서 나오자마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금요일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환했고 가족 단위 행인들이 편안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죠. 여성들이 혼자서도 거리낌 없이 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진이 우리를 할랄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습니다. 메뉴판에는 아랍어, 한국어,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QR코드를 스캔하면 프랑스어 메뉴도 볼 수 있었죠. 모든 재료의 할랄 인증번호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히잡을 쓴 여성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죠. 바로 옆 건물은 비건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 옆은 힌두교 채식 전문점, 그 다음은 유대교 코셔 인증 식당이었죠. 불과 100m 거리에 전 세계의 식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말의 지구보다도 더 다양했죠. 가장 놀란 건 관광경찰의 존재였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경찰관들이 거리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가슴에 각자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표시되어 있었죠. 한 경찰관은 프랑스어, 영어, 아랍어를 할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경찰관에게 다가가 프랑스어로 길을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유창한 프랑스어로 답하며 종이 지도까지 꺼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심지어 프랑스어로 된 안전수칙 브로셔와 긴급신고 앱 설치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새벽 2시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수진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N버스라고 불리는 심야버스가 있거든요. 10분 간격으로 다니고 모든 버스에 CCTV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죠. 실제로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에는 N버스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앱으로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고 각 버스의 혼잡도까지 확인 가능했죠. 파리에서는 밤 12시만 되면 대중교통이 끊겨서 택시를 타야 하는데 여기서는 24시간 대중교통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놀라울 정도로 많았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설계가 돋보였습니다. 공공장소만 촬영하고 각 CCTV의 촬영 범위가 표시되어 있었죠. 또한 시민들이 언제든 자신이 찍힌 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다고 했습니다. 11시가 넘자 거리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음은 없었죠. 클럽과 바들은 방음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거리에서 술을 마시거나 고성방가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루프탑 바에서 서울의 야경을 보며 리 씨가 말했습니다. 파리보다 안전한 것 같아.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성 혼자 다니기에도 외국인이 다니기에도 두려움이 없는 도시였죠. 가장 인상적인 건 다양성과 안전이 공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슬림, 유대인, 힌두교도, 불교도, 기독교인이 한거리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 사이에 긴장이나 갈등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새벽 1시, 우리는 N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은 밝고 안전했고 여성 전용 좌석도 마련되어 있었죠. 기사님 옆에는 비상 상황을 위한 한라인 전화기가 있었고 모든 정류장 이름이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안내되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저는 오늘 찍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프랑스인이 본 서울의 밤이라는 제목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됐죠. 원래는 위험한 아시아 도시의 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파리보다 훨씬 안전하고 포용적인 도시였으니까요. 인스타그램에는 벌써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파리도 이렇게 안전했으면 다양성과 안전이 공존하다니 한국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 특히 무슬림 팔로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파리에서는 히잡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많은데 서울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에 놀라워했죠. 할랄 음식점이 이렇게 많고 기도실까지 곳곳에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감탄했습니다. 샤를이 침대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시아가 아니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편견 속 아시아는 혼잡하고 무질서하고 위험한 곳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서울은 질서와 자유, 안전과 다양성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도시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두려움 없는 다양성. 그것이 오늘 밤 이태원에서 본 것의 본질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곳.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직접 목격한 밤이었죠. 토요일은 서울의 일상 시스템을 체험하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우리를 다양한 곳으로 안내했는데 하루 종일 작은 충격들의 연속이었죠. 아침 일찍 기숙사 로비에서 시작됐습니다. 무인 택배함에서 물건을 찾는 학생을 봤는데 6자리 인증번호만 입력하니 바로 물건이 나왔습니다. 새벽 3시에 도착한 택배도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파리에서는 부재중 택배 때문에 우체국을 몇 번씩 방문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수진이 세탁 서비스를 보여주겠다며 앱을 켰습니다. 오후 6시에 수거, 밤 10시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했죠. 실시간으로 세탁 과정을 추적할 수 있고 세탁소 위치와 배송기사 동선까지 확인 가능했습니다. 가격도 투명하게 표시되어 있었고요. 시청으로 이동해 민원 처리 과정을 봤습니다. 주말인데도 무인 키오스크가 작동하고 있었죠. 학생 비자 연장 서류가 필요하다고 입력하니 필요 서류 목록이 자동으로 출력되고 번호표까지 나왔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방문하면 대기 시간 3분이라는 예상 시간까지 표시됐죠. 가장 놀란 건 복합 쇼핑몰에서였습니다. 실내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고 있었는데 목적지를 입력하니 증강현실로 길 안내가 나타났습니다. 층간 이동 최적 경로는 물론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알려줬죠. 화장실 사용 현황도 앱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 후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따릉이 타고 한강 가볼래요? 따릉이는 서울시 공공자전거였는데 앱으로 1분 만에 대여가 완료됐습니다. 자전거마다 QR코드가 있어서 스캔만 하면 잠금이 풀렸죠. 헬멧도 함께 제공되고 자전거 상태가 실시간으로 점검된다고 했습니다. 한강으로 가는 자전거 도로는 완벽했습니다.
차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신호등도 자전거 전용이 따로 있었죠. 경사가 있는 구간에는 전동 어시스트가 작동해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파리의 벨리브보다 훨씬 진화한 시스템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경험은 병원에서였습니다. 리 씨가 두통을 호소해 병원에 갔는데 외국인도 간단한 등록만으로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증상을 입력하니 적절한 진료과가 안내됐고 예상 대기 시간이 표시됐죠. 의사와의 소통을 위해 통역 서비스가 자동으로 연결됐습니다. 화상으로 통역사가 실시간 통역을 제공했죠. 진료가 끝나고 처방전을 받았는데 QR코드가 있어서 바로 옆 약국에서 스캔하니 약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죠.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는 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 자전거까지 이용할 수 있었고 모든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정리되어 월말에 교통비 정산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여긴 시스템끼리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샤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프랑스에서는 각 부처, 각 서비스가 따로 놀아서 시민들이 그 사이를 뛰어다녀야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는 동안 팔로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파리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민원 처리 3분. 병원에서 통역 서비스. 실내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파리의 불편함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이 모든 서비스가 시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민의 시간을 아끼고 불편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것 같았죠.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밤에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에서 자랑하는 삶의 질이란 무엇일까? 긴 점심시간, 여유로운 문화. 하지만 관공서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간단한 일 처리에 며칠씩 걸리는 것이 정말 질 높은 삶일까요?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시간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일요일 저녁, 우리는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이번 여행의 마지막 브이로그를 찍을 계획이었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저는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서울의 야경은 숨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360도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죠. 파리의 야경과는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더 역동적이고 더 미래적이었죠. 여기서 타임랩스를 찍으면 완벽할 거야. 저는 최고의 스팟을 찾아 삼각대를 설치했습니다. 팔로워들이 좋아할 만한 장면이었죠. 프랑스 소녀, 서울의 밤에 반하다 같은 제목이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삼각대 다리가 살짝 미끄러지면서 균형을 잃었고 순간적으로 스마트폰을 잡으려다 오히려 더 세게 쳐버렸죠. 제 아이폰이 난간을 넘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돼! 비명과 함께 난간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경사면에 떨어진 것 같았지만 어둠 속에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죠. 보안 요원이 달려왔고 수진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야간에는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죠. 하지만 내일 아침 일찍 전문팀이 나선다면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비싼 기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죠. 제 모든 콘텐츠, 8,700명의 팔로워와 소통하는 창구, 프랑스에 있는 가족과 연락하는 수단, 이번 여행의 모든 기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백업은 해뒀어? 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클라우드에 자동 백업은 되어 있었지만 당장 새 기기 없이는 접근할 수 없었죠. 게다가 2단계 인증 때문에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하는 것도 복잡했습니다. 수진이 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폰을 찾으면 수리점에 가보자. 한국의 수리 기술은 정말 뛰어나거든.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죠. 그 높이에서 떨어진 폰이 멀쩡할 리 없고 설령 찾는다 해도 데이터는 날아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노트북으로라도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려 했지만 2단계 인증에 막혔습니다. 페이스북도 왓츠앱도 마찬가지였죠.
디지털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된 기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애플 스토어 예약만 2주 걸리는데 샤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리는 또 2주. 새 폰을 사는 게 나을 거야. 하지만 수지는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달라. 내일 아침에 보여줄게. 그녀의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프랑스에서는 간단한 스크린 수리도 일주일은 기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번 여행을 후회했습니다. 파리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괜히 한국 같은 곳에 와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도 또 다른 편견이었다는 걸 다음 날 깨닫게 됩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출국 이틀 전, 과연 제 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8,700명의 팔로워들은 제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침 7시 수진이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준비됐어? 오늘은 한국의 진짜 속도를 보여줄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저는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남산관리사무소에 도착하니 이미 수색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드론까지 동원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더니 30분 만에 제 아이폰을 찾아왔죠. 예상대로 스크린은 완전히 박살나 있었고 뒷면도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못 쓰겠네요. 제가 낙담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 일러. 강남으로 가자. 저는 부서진 아이폰을 들고 수진을 따라갔습니다. 과연 이 폐품 같은 기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2시간 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저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강남역 8번 출구로 나오자 수리점들이 즐비한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인데도 이미 문을 연 가게들이 대부분이었죠. 수진이 한 가게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30분 수리 전문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죠. 가게에 들어서자 젊은 기술자가 제 아이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스크린이 산산조각 나고 프레임이 휘어진 것을 보고도 담담하게 진단을 시작했죠. 현미경 같은 장비로 내부를 살피더니 5분 만에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스크린이랑 배터리, 후면 글래스 교체가 필요하고 프레임은 교정 가능합니다. 메인보드는 다행히 무사해요. 데이터는 100% 살아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정말요? 이 상태에서도 데이터가 살아있다고요? 기술자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제 아이폰에 내부 진단 데이터가 떠 있었죠. 메인보드 손상 없음, 저장 장치 정상 작동. 30분이면 완벽하게 복구됩니다. 수리 견적서가 나왔습니다. 부품별 가격이 투명하게 명시되어 있었고 공인비까지 포함해 12만 원. 유로로 환산하면 80유로 정도였죠. 파리에서는 같은 수리에 400유로는 좋게 들었을 겁니다. 진짜 30분이면 되나요? 샤를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술자는 미소 지으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특수도구로 휘어진 프레임을 조심스럽게 펴기 시작했죠. 정밀한 손놀림으로 나사 하나하나를 풀어 분해했습니다. 5분 만에 아이폰은 완전히 해체되었죠. 새 OLED 스크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품 부품입니다. 일련 번호 확인하실래요? 투명성에 놀랐죠. 부품 교체 과정을 고객이 모두 지켜볼 수 있게 했습니다. 10분 후 새 스크린과 배터리가 장착되었습니다. 후면 글래스도 교체되었죠. 그리고 다시 조립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정밀한 수술을 보는 것 같았죠. 18분이 지나자 외관상으로는 새 폰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원을 켜볼게요. 기술자가 전원 버튼을 누르자 사과 로고가 떴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과연 데이터가 남아있을까? 잠금 화면이 뜨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사진, 동영상, 앱 메시지, 모든 것이 사고 전과 동일했죠. 마치 마법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전화번호가 문제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프랑스 유심은 여기서 안 통할 거예요. 그때 옆 가게의 통신사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ESIM으로 바꿔드릴까요? 2분이면 됩니다.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 반신반의하며 따라갔습니다. 직원은 능숙하게 내 프랑스 번호 정보를 입력하고 QR코드를 생성했죠. 그것을 스캔하자 정말로 2분 만에 ESIM 프로파일이 설치되었습니다.
프랑스 번호로 전화가 오는지 테스트까지 완료했죠.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동기화만 하면 됩니다. 가게에 초고속 와이파이에 연결하자 아이클라우드 백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라면 몇 시간 걸릴 작업이 20분 만에 끝났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복구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도 수리를 받고 있었는데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한 중국인은 배터리를 교체하고 일본인 관광객은 카메라 모듈을 수리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일상이에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고치면 된다가 기본 마인드거든요. 버리고 새로 사는 게 아니라. 그때 리 씨가 자기 아이폰도 꺼냈습니다. 나도 배터리 교체하고 싶은데. 10분 후 위 씨의 아이폰도 새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었죠. 가격은 3만 원, 20유로였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우리 일행 20명이 줄줄이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누구는 배터리를, 누구는 스크린을 교체했죠. 심지어 샤를은 프랑스 유심을 ESIM으로 전환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서도 더 편할 것 같아서라며 말이죠. 이 광경을 본 한국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이 단체로 폰 수리를 받는다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즉석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죠. 30분 만에 완벽 복구라니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제가 부서진 폰의 사진과 복구된 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기술 강국이네요. 오후에는 이 소식이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명문 고생들, 한국 수리 기술의 감탄, 30분의 마법, K-수리 같은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죠. 저는 즉시 인스타그램에 접속했습니다. 팔로워들에게 이 놀라운 경험을 공유했죠. 서울에서 배운 교훈 포기하지 말 것. 여기서는 모든 게 고쳐진다.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자 순식간에 2,000명이 접속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리 과정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댓글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실화야? 파리도 이랬으면 한국 가고 싶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을 때 우리 모두의 스마트폰은 마치 새 것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곳. 샤를이 정리했습니다. 그게 한국이야.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이제는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체험 전의 확신은 착각일 수 있다. 우리는 선진국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선진국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며 모든 사람이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내일이면 파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프랑스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힘이 아닐까요? 귀국 전날 저녁, 우리는 교장 선생님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파리는 이른 아침이었죠. 화면 속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궁금해 보였습니다. 일주일간 무엇을 보고 느꼈나요? 학생 대표로 샤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곳이었어요. 이어서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12초 만에 끝난 입국 심사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 안전한 심야 대중교통, 30분 만에 복구된 스마트폰.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시민 중심, 연결성, 투명성.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가치인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왜 제가 체험 전의 확신은 착각일 수 있다고 했는지. 화상회의가 끝난 후 프랑스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의 SNS 포스팅이 화제가 되어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죠. 특히 스마트폰 30분 수리 영상은 프랑스에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르몽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요. 리 씨가 답했습니다. 시스템이 시민을 기다리게 하지 않아요.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시스템을 기다리죠. 인터뷰가 보도되자 프랑스 사회에 작은 파장이 일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반응이 극적으로 바뀌었죠. 한국행을 그토록 반대했던 샤를의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리 비용이 정말 80유로였다고. 투명하게 부품 가격까지 공개했다고. 통신사 CEO인 그는 특히 ESIM 즉시 전환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간단한 유심 변경에도 매장 방문과 긴 대기가 필요했으니까요. 이튿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각자 달라진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한국에서 산 기념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었죠. 새로운 관점, 열린 마음,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갈망. 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으며 입국대와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효율적인 시스템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파리로 돌아가면 다시 긴 줄과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 테죠. 나 한국에 유학 올 거야.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제가 선언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죠. 진심이야. 여기서 더 배우고 싶어. 귀국 후 일주일, 파리의 일상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은행에서 30분을 기다리며 한국의 3분 키오스크가 떠올랐고 고장난 노트북을 맡기며 2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한숨이 나왔죠. 우리의 경험은 프랑스 교육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한국 수학여행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파리시청에서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사례를 연구하겠다고 발표했죠.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프랑스가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믿지 않게 되었죠. 대신 배울 점은 배우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자는 열린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가 만든 한국 여행 다큐멘터리를 보고는 생각을 바꾸셨죠. 이제 10만 명이 넘는 제 팔로워들도 한국 유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앙리사세 후배들은 이제 한국 수학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합니다.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경험할 준비를 하면서요. 연결되는 순간 시민이 강해진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술과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존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배움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일주일의 여행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힘이겠죠. 우리의 확신이 깨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 이제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학생으로서. 더 깊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요.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품은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감동적인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